안녕하세요. 30분 먼저 유튜브로 찾아가는 팔뉴스 오프너. 오늘 네 번째 방송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SBS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오셔서 댓글로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시죠. 오늘 낮 동안 눈에 띈 뉴스 랭킹 오프너 시작합니다. 파리 특파원을 지낸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기사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오늘 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 농부들이 포도밭을 갈아엎을 기세라는 건데요. 세계적인 와인 산지 프랑스 보르도에서 레드와인이 남아 돌아서 재고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레드와인을 공업용 알코올로 전환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서 프랑스 농업부가 무려 1억 6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2,200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만큼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2,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혼술족이 늘었고 와인 수입량도 엄청 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프랑스 산업의 변화가 첫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농부들은 점심때에 와인을 곁들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막걸리를 곁들인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점점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점심때 와인을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취향이 고급화됐다는 이유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서 고급 와인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한번 입맛이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결국 맵기 반주로 먹기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좋은 와인을 고르게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웰빙 트렌드인데요. 와인도 술인데 잦은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류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와인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 농업부는 와인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달라진 소비자 수요, 기후변화 이런 걸 고려해서 새로운 와인 산업 대책을 연구하기로 했다는데요. 프랑스 와인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SBS 팔뉴스 오프너가 주목한 랭킹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격 토크 이슈 오프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사회부 박하정 기자 그리고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좀 전에는 좀 가벼운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오늘 최근에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온몸에 멍든 채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부모의 학대가 원인으로 밝혀졌어요. 오늘 경찰이 부모한테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박하정 기자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게 그제 벌어진 일입니다. 7일 오후에 아이 아버지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했고요.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소방과 공동으로 대응을 하던 경찰이 이제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을 해서 부부,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했다라는 혐의인 건데요. 숨지게 했다는 혐의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전신에서 멍이 발견됐기 때문이고요.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혐의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상습 아동학대 혐의. 이게 당시의 상황이 아이 아버지가 119 신고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아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전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망과 아버지의 학대 사이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조금 명확하진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 팀장님, 그런데 아이 몸에 조금 전에 온통 멍이 들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부모가 이제 이걸 처음에 신고할 때 자해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초등학교 5학년 실제 그런 자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저지르는 학대 행위가 잘못하면 이제 큰 처벌을 받는다는 걸 뭐 뉴스라든가 사회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망을 한 아이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해했다라고 하지만 12세 아동이 자기 몸에다가 어떤 학대 행위나 자해 행위를 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범죄를 명확하게 좀 탈피하고 싶은 가리려고.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이제 허위로 그렇게 네. 진술을 한 겁니다. 네. 박 기자, 그런데 부모한테 일단 아동 학대 혐의가 적용됐다고 네. 했는데 그 재혼 가정이었었죠. 네. 그러면 다른 자녀들은 없었는지 또 이 자녀들은 학대 정황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지금 친어머니가 사망한 아이의 친어머니가 이제 언론에 편지도 보내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좀 상황이 알려지고 있는데 네. 2018년에 이제 이혼을 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재혼 가정인 거죠. 재혼 지금 가정. 이 가정은. 네. 그리고 이 아이 이외에도 2명의 아이, 그러니까 동생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재혼 가정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인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아동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고 그 2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친모가 몰랐을까? 친모는 어떻게 이 상황이 이 정도 될 때까지 방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얘기했죠. 숨진 아동 친모의 편지가 발견됐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죠. 네. 그 편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 이제 친어머니가 언론에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 상황이 어땠고 내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했는데 네. 저희 SBS 8뉴스에서도 조금 뒤에 이 친어머니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이태권 기자가 직접 어머님을 만나고 그랬군요. 왔고요. 네. 네. 그 말씀은 2018년에 이혼 이후에 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018년이면 꽤 됐네요. 네, 그 이제 뒤로. 만나려고 계속 했는데 이 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가 잘 만나게 있는데 했나요? 왜 이렇게 상황을 방해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하면서 저런. 계속 접근을 막았다라는 네. 네, 얘기도 이제 편지와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다 이런 네. 전화도 친어머니가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학교에서도 그런 전화를 네. 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소식을 듣고 경찰에 가서 굉장히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시고 이런 상태고 아이에게 왜 내가 다 아니겠어요? 잘못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왜 아니겠어요? 있는데 아이 키가 163cm였는데 몸무게가 30kg 정도였다고. 세상에. 네. 163에 네. 37kg. 30kg 네, 정도. 뭐 거의 네. 미발육인 것 같네요. 백 팀장님, 이 사건 듣고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의아했다 할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게 있으셨나요? 지금 그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혼 이후에 이제 친모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원래 네. 이혼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네. 그 상습적인 폭행 외도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의 네, 그 친부 지금 그러니까 그 사망한 아동을 아이의 학대한 이제, 아버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이혼을 네. 계속 거절하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뭐냐면 친부 지금의 친부가 네. 그러면 양육권을 포기를 해라. 그러면 이혼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그 네. 조건을 이제 합의를 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보고 싶으니까 한 번쯤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네. 박하정 기자 말씀하셨지만 네. 전부 그냥 그 오히려 협박식으로 방해를 하고 안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심지어 네네. 전 남편의 시댁인 지방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서도 뭐 며칠씩 이렇게 지켜보고 했는데 한 번도 아이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건 학교에서 친모한테 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게요. 친모한테 연락이 친모한테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만 하면 이 아이가 지금 163에 몸무게 30인 보통 또래 아이들 5학년 같으면 46kg 정도에서 48kg가 보통 평균 네. 몸무게입니다. 15kg 근데 뭐, 정도 덜 나가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최초 119에 의해서 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의사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제 그 사망 판정을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온몸을 관찰을 해보니까 네. 오래전부터 피멍이라든가 상습적인 상흔이 온몸에 곳곳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거는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그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119 구급대 신고를 했는데 네네.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렇죠. 그 학대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부 두 사람은 학대 혐의는 부인했고
뭐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 뭐 이러는 혐의 그래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때리긴 때렸는데 네. 훈육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경찰은 지금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경찰이 지금 상황인가요?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로 이제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죄 이게 아동학대 치사죄가 사망에 이제 이르게 하면 5년 이상 무기징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처벌이라는 특례법에 보면 사망을 시켰다. 그러니까 네. 때리면서 사망하는 이제 이 경우는 아마 지금 계모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대 행위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7년 이상 무기징역 굉장히 높은 처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은 일단 아빠가 연락을 받고 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아동복지법의 상습 학대죄를 적용했고 네. 그다음에 엄마는 때리다가 사망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저는 이게 지금 그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하지만 검찰이라든가 수사가 좀 더 진전이 된다고 하면 네. 이거는 두 사람이 모두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두 사람 왜 다? 그러냐면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대행위가 있었으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민성 쇼크샷 소위 다발성 자상이라는 게 제가 많은 변사 사건을 네. 치러보면 그 학대를 하다 보면 피멍이 계속 들면서 네네. 안에 피가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안으로 막 그래서 이제 네. 시민성 쇼크사라는 게 뭐냐면 네. 심장이 제대로 박동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하다고 친모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가 모두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또 이 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 숨진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 아니고 학교를 다녔잖아요. 5학년이고 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계속 학교를 결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학교에서는 뭐 친노한테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학교를 계속 결석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게 약간 좀 연락도 안 해봤을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어떤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네.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결석을 했고 그 전에 요즘에 이제 가정학습을 하겠다라는 계획서 같은 걸 내면은 네. 결석을 안 하고 인정해 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다 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 결석을 하니까 이 아동은 미인정 결석 그렇죠.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왜 학교가 좀 더 챙겨보지 않았을까? 그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는 네.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인정 이상해요. 결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 이 그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나요? 상의 내용을 보면은 네. 이게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3일에서 6일 되는 때,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죠. 이때 연락을 해서 출석을 독려하고 소재 네.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전화를 해서 왜 네. 결석을 하냐라고 하니 이 아이 어머니가 12월 1일에 직접 학교에 아이랑 같이 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네.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곧 유학을 보낼 거라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정기 보고라고 해서 이제 매달 한 번씩 확인을 추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제 1월 때까지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으로는 이제 특별한 징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골이 상접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만약에 직접 만나러 가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다면 뭐 그러게요. 아이를 별도로 조금 만났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이런 아쉬움도 좀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사망할 정도로 학대가 이어졌으면 이웃에서는 좀 알지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웃에서는 무슨 증언 같은 거 없었나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러 갔을 때 취재진에게 이웃분들이 아이가 뭐 문 밖에 서 있던 적이 있었다. 뭐 좀 네. 쫓겨난 것 같이 보인 적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아이만 어머니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극존칭을 썼다. 그러니까 다른 동생은 동생들이 그렇지 있는데. 않는데 네. 그런 증언도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네. 이상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네. 팀장님, 그 아동학대 조금 전에 이어서 이렇게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아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 손길이 좀 못 미쳤던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현장에서 이런 사건들 대할 때 어떤 부분을 파헤치고 어떤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이게 이제 보통 보시나요? 그 네. 많은 전례 사건들을 보면 네. 어떤 핑계를 대냐면 홈스쿨링. 네. 1년에 57일간의 교회 체험이나 가정 학습이 이제 57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그 굉장히 57일 모두 써버렸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난달 30일 날 직접 전화를 했는데 네네. 이 전화도 어떤 거냐면 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의 전화를 합니다. 네. 근데 바꿔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한테 엄마 앞에서 계모 앞에서 괜찮아요 하지 거기서 제가 그렇죠. 학대를 당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측면이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마지막 이 지금 아이가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네. 이 교육청 쪽이나 학교 쪽의 대응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 아이 둘이 와서 있을 때라도 하다못해 좀 테크니컬하게 엄마랑 아이를 분리해 가지고 한번 물어본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러게요. 집에 가가지고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어떤 행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상처라든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모습이 아까 우리 박 기자 말씀하셨지만 또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예. 겨울에 주민들이 볼 때 얇은 옷에 추운데 밖에 혼자 기가 죽고 주눅이 든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삐썩 바짝 마른 형이 그러니까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진술한 거예요. 네. 굉장히 바짝 마른 형이 분리수거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혼자 낑낑대면서 분리수거를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동네 주민들이 들었다고 하면 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그 아동보호시설 담당 같은 분들이 이걸 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으면 아이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네. 아이 뭐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홈스쿨링 같은 거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시죠. 연예인들 마약 사건도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요. 오늘 또 나왔네요. 톱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배우 유아인 씨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 소식 아침에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자, 박 기자, 경찰이 지난 6일 유아인 씨를 소환 조사했죠. 네, 어떤 내용이죠? 서울경찰청 네. 마약수사대가 유아인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여러 병원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이렇게 투약을 한 걸로 의심이 된다라는 여러 걸로 군데서 막 이게 나왔나 보죠. 네, 풀이가 되는데요. 네. 지금은 모발 등을 채취를 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네. 출국 금지를 해놓은 상태라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식약처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건데 모두 51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나치게 프로포폴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사람을 추려서 수사 의뢰를 한 거고 그중에 이제 한 명이었던 건데요. 네. 유아인 씨 소속사도 이제 입장을 내고 경찰 소환 조사를 이제 프로포폴 때문에 받았다. 네. 이제 뭐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뭐 감정 결과 나오기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쨌든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지금 마약류 관련한 법률이나 향정이나 뭐 우리가 보통 마약이나 뭐 필로폰 우리 흔히 그 접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이나 향정 등 같은 게 수출입, 제조, 판매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무기징역 5년 이상입니다. 굉장히 네. 처벌이 강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향정 등 이런 걸 이제 뭐 사용을 하거나 뭐 소지 보관 이런 경우에는 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약을 소지해서 사용하는 단순 투약 매매, 소지, 보관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에 처해지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아마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만약에 확인된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높습니다.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네. 벌금. 네. 연예계에서 이미 프로포폴 문제로 문제가 됐던 인물들이 좀 있었죠, 그동안. 프로포폴이 우리가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걸로 그렇죠. 저는 알고 네. 있는데 연예인들이 왜 이걸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방송 시작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프로포폴이라는 게 사실은 수면 유도제처럼 수면 마취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보통 맞게 되면 쉽게 잠이 들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피곤할 때 프로포폴을 맞고 나면 중독성은 없지만
높아지는 정신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이런 프로포폴 투약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연예계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마약 관련 소식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만큼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구하기가 쉬워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가요? 이 마약은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게 2015년도에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사실은 20만 명당 그 10만 명당 20명. 그러니까 5천만이면 10,000명이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엔이 정해놓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2015년도에 상실을 했는데 보통 16,000에서 7,000명 정도가 지금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제 특송이나 국제 우편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던지기 수법이라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권유를 받기도 하고 또 SNS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마약 범죄가 뭐 30여 % 증가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도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약의 구매 심지어 보통 우리가 그 외국에서 들어올 때 몸속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해서 굽이 굉장히 높은 굽을 신고 들어오는데 마약 탐지견이 이제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굽을 뜯어보면 그 속에 필로폰이나 뭐 대마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약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걸 빨리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박 기자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 좀 이동이 쉬워지니까 마약 밀반입도 더 쉬워질 것 같아서 지금 정부 차원의 대책이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네, 이제 관세청이 이제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또 하죠. 그래서 마약 밀수 종합 대책도 이제 지난주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인천 이쪽의 세관들 본부 세관에 마약 대응을 관련해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천이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겠죠. 아무래도 공항이 있으니까 그쪽에 전담 수사과도 더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자나 이제 국제 우편, 특송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좀 더 세심하게 걸러내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러면 지금 박 기자가 정부 대책 얘기를 했는데 보시기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으실까요? 이제 사실은 그 탐지견이라든가 관세청에서도 이제 마약 그 밀수입하는 걸 굉장히 늘렸거든요. 인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그런 것보다도 내부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차원도 막아야 되지만 수요를 막는 게 또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거든요. 공급이 있어도 수요를 막아버리면 이게 마약 확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정주의 처벌하는 것도 문제예요. 뭐 이래는 불구속하거나 뭐 기소유예 처분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마약은 한 번 빠지면 계속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약 공급 방지도 중요하지만 수요 방지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부터는 저희가 뉴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식 오프너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SBS 보도본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지식 콘텐츠입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정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인데 스브스 프리미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스브스 프리미엄 줄여서 스프라고 부르시는데 어감 좋죠? 네, 스프 잘 졌죠. 네, 뉴스와 지식 정보를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소개해드리려고 저희 SBS 보도본부가 직접 만든 구독 전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가입만 하시면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주의 이슈 그리고 또 한 주간 볼만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따로 큐레이션해서 매일 뉴스레터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그중에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인구 감소에 대한 뉴욕타임즈 칼럼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출산 고령화. 네, 일단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인구 감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사회학과의 왕펑이라는 박사분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인데요.
중국이 지난달에 60년 만에 인구가 줄었다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경제가 몰락할 것이다. 60년 만에 인구가 줄어서 지금 중국 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금은 이제 14억, 14억 좀 넘죠. 1,000만 명 정도인데 네. 이제 이런 기세로 가게 되면 22세기가 될 무렵에는 절반 정도의 그 인구가 될 그럼 것이다. 한 7억 정도가 될 거다. 네. 그럼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는 결국 국가의 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산자가 줄어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국 인구가 줄면 그럼 전 세계적으로 생산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발표 후에 이제 이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네. 몰락이 이렇게 세계 경제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칼럼은 네.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칼럼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요? 사실 이제 그동안의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네. 사실 박사님이 이 칼럼에서 그동안 이제 그 어떤 인구 폭증에 따른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 많았다. 네. 인구 폭증을 예를 해결하기 들면? 위한 뭐 중국에서 좀 극단적인 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화 정책을 그동안 추진해 왔죠. 중국은 네. 한 집에 하나이만 낳아라 뭐 이런 식의. 네. 그래서 뭐 그 결과 그 많은 중국 여성들이 고통에 시달렸다. 네. 이런 불법 이제 낙태 수술 같은 거 그렇죠. 받게 되고. 네. 그런 근거들을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네. 이런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원인이 아닌 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지 못했던 그 여성 인력들이 더 많이 늘었고 실제로. 그렇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대신에 여성 인력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졌다. 네. 네. 그리고 교육 수준도 덩달아 교육도 많이 받을 수 높아졌을 있게 뿐만 됐고. 아니라 네. 인구가 줄었지만 이제 평균 수명이 늘면서 네. 그에 따른 실버 산업도 많이 발전을 해왔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인구가 줄면 미세먼지도 줄고 황사도 좀 줄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왕펑 박사는 이렇게 인구 구성이 바뀌는 것을 마냥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또 이제 이런 그 고령화나 또 저출생 문제가 필연적인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만한 좀 좋은 정책들을 고안하자 이런 네. 취지에서 칼럼을 썼습니다. 네, 왕평 박사 이론이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또 다른 어떤 의견들도 거기 같이 나와 있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이 중국의 인구 감소 소식 이후에 네. 그 또 다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 두데시라는 분이 고령화 세상을 위한 5가지 원칙이라는 칼럼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네. 뭐 세대 간의 적극적인 부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혁신이 이런 문화적인 어떤 제도와 접목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또 이런 인구가 줄어드는 세상에서는 지상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이것이 국가 간의 패권 상황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인구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곧 국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타 등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그러면 우리처럼 했습니다.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좋은 전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외부 필진이 기고하는 코너 또 다른 게 있다고요? 네, 지금 시간이 급해서 제가 세세히 코너 소개를 못 해드려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다음 주에 또 하시죠.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코너는 예언자들이라는 코너 제목인데요. 네. 저희가 함께 협업하는 그 필진분들 중에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본인 연구 분야의 어떤 과학적 성과를 조금 더 대중적인 언어의 방식으로 소설,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에세이 연재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학이 좀 어려우니까 소설, 공상과학 소설처럼 써서 이제 네. 자기 연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이거를 이제 오늘 저는 맛보기만 말씀드릴 네. 거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네. 계시는 조계춘 교수님의 지하 도시에 관련된 에세이입니다. 네. 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최대 2만 명이 거주 가능한 튀르키예 지하 도시 이름은 뭘까요? 객관식인데요. 네. 1번 데린쿠유, 2번 에페수스, 3번 시리기아, 4번 울루루. 사실 객관식이 별 의미가 없죠. 네. 다 처음 들어본 도시 이름인 것 같은데 튀르키예 네. 지금 지진이 난 그 네, 튀르키예에 있는 지하 도시라는 거죠. 네. 모르겠어요. 네, 이런 퀴즈도 스프에 들어오시면 직접 하실 수 네. 있는데요. 네. 정답은 1번 네. 데린쿠유였습니다. 네. 대린쿠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퀴즈를 내드린 이유가 네. 바로 이 에세이 주제가 지하 도시이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조계춘 교수님의 에세이에서는 50년 뒤에 네. 지하 100m, 200m 이하에 설계된 도시가 대중화된 시점을 배경으로 한 미래 소설입니다. 아, 그 대린쿠유가 네. 그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지역이라고 나오네요. 찾아보니까. 네네. 이 맞습니다. 카파도키아가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스타워즈. 네, 맞습니다. 거기 스타워즈의 촬영지예요. 배경이 됐던 도시. 그다음에 스머프들이 이렇게 가면서 가는 도시. 그렇게 나오거든요. 스머프의 무대가 된 요정들의 세계.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얘기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이 50년 뒤에는 지금 백두산 폭발한다는 얘기도 많고요. 어쨌든 지하로 들어가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소행성이 충돌할 그 가능성도 있고 또 뭐 핵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최대한 이제 지속 가능한 인류의 어떤 번성을 위해서는 지하 도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서 살려면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햇볕도 쬐야 되고, 공기도 돌려줘야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소설에서 제시하는 거는 소형 원자로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뭐 AI나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하 도시가 충분히 컨트롤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 너무 이제 시선을 그 지구 밖 화성 탐사라든가 뭐 달나라로만 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좀 나한테 투자를 해줘라. 그럼 내가 지하 도시 만드는데 좀 연구를 더 해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보여지네요. 네, 지구의 시선을 좀 더 돌리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 가까운 미래일 것 같기는 해요. 우주 탐험보다는. 그런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인터뷰를 다 모든 교수님들하고 했는데 그래요? 실제로 직접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참여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한 50년이면은 본인 연구 분야에서의 어떤 그 미래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다들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 교수님만 아니더라도 다른 교수님이 이렇게 예측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신 어떤 연구 과제들을 예언자들 들어오시면 다 미래 소설 형식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스프 접속해 주세요. 저 아까 봤는데 그 소설 재밌더라고요. 볼만한 것 같아요. 지식 오프너 정혜경 기자였습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8시 뉴스 몇 분 남았나요? 한 2분? 1분 남은 것 같은데? 4분이나 남았어요? 그럼 큐시트 오프너를 좀 찬찬히 봐야겠네요. 큐시트. 자, 오늘 우리 SBS 8시 뉴스에서는요. 북한이 어젯밤에 개최한 75주년 건군절 열병식에 신형 ICBM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아마 톱뉴스로 다뤄질 것 같은데요.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가 주석단에서 김정은과 열병식을 지켜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어제도 김주애의 모습이 사진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북한의 열병식 동향까지 해서 8시 뉴스 톱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전했던 소식, 튀르키예 강진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가 현지에서 첫 구조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특파원이 2명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뉴스인데요.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정부 질문하면서 정말 소비적인 싸움만 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정부 질문이 본래 목적을 잃고 정쟁의 장으로만 가고 있다. 이러면서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SBS 기자들이 파헤쳐봤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잠시 후에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댓글들도 좀 있나 봐요. 자, 댓글 작가님 어디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댓글을 제가 찾아보기가 지금 좀 힘든 것 같은데, 자, 댓글은 다음 시간에 오늘 것까지 같이 묶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BS 8뉴스 오프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